먼저 눈에 보이는 사무실 생활이 있다. 메인 사무실에는 직원 40명이 각자 책상을 하나씩 차지하고 앉아 있다. 멜컴의 책상 바로 옆 한쪽 끝에는 유리벽으로 막힌 라오슈의 방이, 반대쪽 끝에는 토마손의 유리벽 방이 있다. 그 사이에는 창문들이 주르르 나 있는 벽이 2개. 하나는 5번가 메디슨 스퀘어 파크를 내려다보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껌이 덕지덕지 붙은 브로드웨이의 암울한 회색 보도를 내려다보고 있다. 이 생활은 공식적으로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존재한다. 이 생활을 할 때는 시키는 대로 따른다. 모델을 개조하고 설계도를 그리고 다시 그리고 라오슈가 쓴 비밀스러운 남편과 라오슈가 쓴 비밀스러운 남필과 토마솔이 내린 뚜렷한 명령들을 해석한다. 천상의 파괴왕님 어서 오세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모이지도 않는다. 메인 사무실 한가운데 자리한 기다란 유리 테이블에서 고객들이 라오슈와 토마손을 만나고 있을 때면 쳐다보지 않는다. 고객이 유명인일 경우에는 다들 어찌나 책상을 고개에 쳐박고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있는지. 라오슈마저 한 번은 사무실 음량에 맞춰 소리 죽여 속삭이기 시작했다. 한편 사무실에는 2번째 생활, 진짜 생활도 있다. 토마소는 어쨌거나 사무실을 비우는 일이 점점 잦아졌고 라오슈도 마찬가지였다. 다들 라오슈가 나가길 기다렸다. 때로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때도 있었다. 라오슈는 파티와 언론 홍보와 토론과 여행으로 점철된 곰사다망한 와중에도 사실 굉장한 노락가여서 행사 참석차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때도 있었고, 행사 참석차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도 있었고, 그러면 그가 돌아왔을 때 사무실이 나갔을 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보이도록 허겁지겁 다시 정리를 해야 했다. 그러니 9시나 10시까지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가 완전히 사라질 밤까지 기다리는 게 나았다. 그들은 라오슈의 비서와 안면을 트고 커피와 크루아상을 갖다 바쳤고 그가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에 대한 정보를 신뢰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단 라오슈가 완전히 퇴근하고 나면 사무실은 호박이 마차로 변하듯 순식간에 변신했다. 음악이 흐르고 배달 음식들이 등장하고 모두의 컴퓨터 안에 든 레스타 아키텍츠 4
모두의 컴퓨터 안에 든 레스타 아키렉츠 4일은 디지털 폴더로 들어가 무관심과 망각 속에서 밤새 잠들었다. 그들은 웅웅 울리는 라오스의 기괴한 게르만 악센트, 몇몇 사람들은 사실 그는 페러먼스 출신이고 그 이름 윕 라오스라니 그게 어떻게 가짜가 아닐 수 있나? 과 각 지나치게 센 악센트는 저지 출신의 따분한 인간이라는 걸 감추기 위해 택한 술수이며 진짜 이름은 아마도 제시 로젠버그일 거라고 생각했다. 와, 애사심을 치내고 싶을 때면 오만상을 쓰고 사무실 끝에서 끝까지 왔다 갔다 하며 딱히 누구, 자기들이라고 생각은 그들은 생각했다. 누구에게 알 것 없이 일이야 제군들, 일이라고 하고 소리를 질러대는 토마손의 버릇을 흉내내며 기꺼이 1시간을 날렸다. 재능은 있지만 날이 갈수록 신랄해져가는 최고수석 도미닉 청을 놀려댔고 라우슈와 토마손이 아무리 자주 약속해도 그가 파트너가 되지 못하니라는 건 누가 봐도 명백했다. 자기네 프로젝트들도 조롱했다. 끝내 실현되지 못했던 카파도키아 석회암으로 지은 네오콥트 양식 교회. 지금은 개성 없는 유리 표면 위로 녹이 흘러내리고 있는 골조가 감춰진 가루의자와 주택. 수상을 노렸으나 실패한 세비야의 음식 박물관. 수상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해버린 산타카트리아의 인형 박물관. 자기들이 다녔던 학교들, MIP, 예일, 로즈 아일랜드 디자인 학교, 컬럼비아, 하버드도 조롱의 대상이었다. 몇 년이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될 거라는 경고를 받아놓고도 어떻게 모두들 하나같이 자기는 예외일 거라 생각했을까? 다들 지금도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쥐꼬리만한 열급, 나이는 27, 30, 32이나 되어가지고는 여전히 부모님이나 룸메이트, 금융계의 여자친구, 출판계의 남자친구, 출판계에 종사하는 남자친구가 수입이 더 많아서 그걸 등쳐먹고 산다니 딱한 일이 아닌가. 와 같이 사는 꼬락서니를 자주 했다. 그러고는 이 비참한 업계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큐레이터, 소믈리에, 갤러리 주인, 작가 등등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떠벌대었다. 사랑하는 건물들과 증오하는 건물들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 갤러리의 사진전, 저 갤러리의 비디오 아트쇼에 대한 토론을 했다. 비평가들과 레스토랑, 철학, 자재들을 소리 질러가며 논했다. 성공한 동료들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동정했고 업계를 완전히 떠나 멘도사에서 야마농부로 앤아버에서 사회복지사로 청두에서 수학 선생으로 일하고 있는 동료들 이야기를 하며 흡족해 했다. 논쟁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마구 먹고 나면 침묵이 흘렀고
사무실 안에는 개인 작업을 폴더에서 여느라 달각대며 마우스 클릭하는 소리와 종이 위에 연필 사각대는 소리만 들렸다. 모두들 같은 시간에 같은 회사 자원을 사용하며 일했지만 아무도 다른 사람 작업을 보자고 하지 않았다. 마치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 척 하기로 집단 결의라도 한 것 같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꿈의 건축물들을 그리고 포물선을 구부려 꿈의 현상들을 만들며 자정까지 일한 다음 언제나 똑같은 멍청한 농담을 하며 떠났다. 10시간 뒤에 봐. 정말 운이 좋아서 그날 밤 정말 많은 일을 하게 된다면 9시간 혹은 8시간 뒤에. 오늘 밤은 멜컴이 일찌감치 혼자 남게 된 그런 밤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가도 함께 열차를 탈 수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운타운이나 브루클린에 살았고 그는 업타운에 살았다. 혼자 퇴근할 때의 장점은 그가 택시 잡는 모습을 아무도 못 본다는 것이다. 사무실에서 부자 부모를 둔 사람이 그뿐인 건 아니었지만 캐서린의 부모도 부자였고 확신컨대 마거릿과 프레더릭 부모도 부자였다. 그는 부자 부모님과 같이 살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는 택시를 불렀다. 71번과 렉스요. 그는 운전사에게 지시했다. 택시 운전사가 흑인이면 렉싱턴이라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정직하게 말했다. 렉스와 파크 사이, 파크 쪽에 더 가까이요. 제이비는 이러는 걸 좋게 봐줘봤자 웃길 뿐이고 최악의 경우는 무례한 짓이라고 생각했다. 파크가 아니라 렉스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널 깡패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 줄 것 같아? 멜컴, 넌 바보야. 택시 문제로 벌인 말다툼은 지난 몇 년 동안 제이비와 흑인성, 더 구체적으로는 그의 불충분한 흑인성을 두고 다툰 수많은 싸움 중 하나였다. 택시에 대한 또 다른 다툼은 멜컴이 자기는 뉴욕에서 택시를 잡는데 한 번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다며 아마도 사람들 분평은 과장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을 때였다. 멍청하게도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낸 순간 그는 즉시 자기 실수를 깨달았다. (3학년) 때 멜컴과 제이비가 흑인 학생 조합 주별 모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참석했을 때의 일이다. 이때 제이비는 눈이 시뻘겋게 충혈될 정도로 대경실색했고 즐거워했지만 애틀랜타에서 온 또 다른 독선적인 녀석이 멜컴에게는 첫째, 그는 가까스로 흑인이라 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고 둘째로 오레오이며 셋째, 어머니가 백인이니 진실로 흑인으로 산다는 게 어떤 도전들을 수반하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나서서 그를 옹호한 사람도 제이비였다. 제이비는 늘 멜컴의 상대적 흑인성을 공격하며 그를 괴롭혔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걸 언짢아 했고 특히 잡다한 무리, 제이비의 기준에 따르면 주드와 웰럼을 제외한 모든 사람, 더 구체적으로는 다른 흑인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정말 싫어했다. 파크 쪽에 더 가까운 71번 스트리트에 부모님의 집에 돌아온 그는
2층에서 들려오는 부모님의 야간 취조. 멜컴, 너니? 네. 저녁은 먹었니? 네. 배 안 고파? 네. 를 견딘 다음 터덜터덜 위층 자기 방으로 올라가 다시 한번 자신이 처해 있는 진퇴양난의 문제들을 돌이켜봤다. 그날 밤 택시 운전사와 나눈 대화를 제이비가 듣지는 않았지만 이에 대한 멜컴의 죄의식과 자기 혐오로 인해 오늘 밤에는 인종 문제가 리스트의 꼭대기까지 치고 올라갔다. 인종은 늘 힘든 문제였지만 2학년 때 멜컴은 자기가 보기에 멋들어진 타협점을 찾아냈다. 자신은 흑인이 아니라 포스트 흑인이었다. 어머니에 대한 속적 반항심에서 문학 수업을 피하고 있던 멜컴의 이식구조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한참 늦게 들어왔다. 불행히도 이 설명은 누구도 납득시키지 못했고 특히 멜컴은 흑인이라기보다 프리 흑인으로 보기 시작한 제이비에게는 턱도 없는 소리였다. 마치 흑인성이라는 게 뚫고 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열반 같은 이상향이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어쨌거나 제이비는 멜컴을 압도적으로 이길 또 한 가지 방법을 발견했다. 멜컴이 패스트 모던 정체성을 막 발견하고 있었을 때 제이비는 퍼포먼스 아트를 발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듣고 있던 수업, 예술로서의 정체성, 퍼포먼스적 변화와 현대의 육체에서 그는 리 로자노의 작업에 큰 강명을 받아 중간고사 프로젝트로 그녀에게 경의를 표하는 리 로자노를 이어받아 백인 보이콧을 결의하라는 퍼포먼스를 하기로 했다. 모든 백인들과의 대화를 중지하는 퍼포먼스였다. 어느 토요일 그는 반쯤은 사과하듯이 하지만 대체로는 자랑스러운 태도로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날 밤 자정부로 그는 웰럼과는 완전히 대화를 중단하고 멜컴과의 대화량은 반으로 줄일 것이다. 주드는 인종이 불명확했기 때문에 대화는 지속하되 그 인종적 연원의 불가지성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수수께끼나 선문답으로만 대화하겠다고 했다. 주드와 윌럼이 서로 시선을 주고받는 걸 보고 멜컴은 두 사람은 이 아이디어를 재미있어하고 제이비에게 맞춰줄 거라는 걸 알았다. 미소조차 교환하지 않은 한순간에 불과했지만 이미 심장한 그들의 표정을 그는 불편한 신기로 지켜봤다. 그는 이 둘이 자기를 배제한 채 특별한 우정을 나누고 있다고 늘 의심하고 있었다. 그의 입장에서는 제이비에게서 일정 기간 휴식을 얻게 된다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고맙지도 즐겁지도 않았다.
인종 문제를 경쾌하게 가지고 노는 JB의 자세도 아마도 A 학점을 받을 이런 멍청한 사기성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JB와는 정말 아무런 상관도 없는 멜컴의 정체성에 대해 논평하는 것도 다 불쾌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JB와 함께 사는 것은 사실 보통 때와 거의 다를 바 없었다. 정말이지 JB의 변덕과 별난 생각들에 그들이 안 맞춰준 적이 언제 있기나 했나? 멜컴과 대화를 최소화한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게에 가서 뭘 사오라거나 가는 길에 세탁카드를 충전해달라거나 스페인어 수업 교재인 돈키호테를 도서관 지하층 남자 화장실에 놔두고 왔으니 멜컴 책을 빌려달라거나 하는 일이 줄어든 건 아니었다. 웰럼과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휘갈겨 건네는 수많은 메모들, 렉스에서 대부 상영, 갈래? 를 포함한 다량의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사라지는 게 아니었다. 그런 건 로자노가 의도한 바가 아니라고 멜컴은 확신했다. 게다가 주드와 나누던 보급한 이오네스퐁풍의 대화는 주드에게 미적분 숙제를 부탁할 상황이 되자 갑자기 사라지고 이오네스코는 돌연 무솔리니로 변했다. 특히 이 이오네스코가 도서관 남자 화장실에서 분주한 시간을 보내느라 문제 한 세트를 아예 시작도 안 했는데 수업이 45분 뒤에 시작되는 걸 깨닫고 나자 독재도 그런 독재가 없었다. 하지만 너한테는 충분한 시간이잖아. 그지 주디? 당연히 JB는 JB였고 친구들은 그럴듯하고 번지르르 한 거라면 뭐든 손쉬운 먹잇감이 됐으며 JB의 조그만 실험은 대학 신문에 그러고는 새 흑인 문해지 통한이 있다에 실리면서 짧고도 지겨웠던 얼마의 기간 동안 캠퍼스의 화제가 됐다. 그 관심 때문에 벌써 시들어가고 있던 JB의 열정,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겨우 8회밖에 되지 않았는데 웰컴은 JB가 윌럼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가끔 폭발 일보 직전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는 되살아났고 그는 이틀을 더 계속한 다음 실험이 성공했다고 잔엄하게 결론 지으며 자신의 목적은 달성됐다고 선언했다. 무슨 목적? 멜컴이 물었다. 네가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지만 이야기 같은 건 안 하고도 백인들을 짜증나게 할 수 있다는 거? 야, 지랄하지 마 매일. JB는 너무 승리감에 도취된 나머지 말다툼할 생각도 없이 나른하게 대답했다. 넌 이해 못할 거야. 그러고는 사마귀 같은 얼굴을 가진 남자친구, 언제나 JB에게 열렬한 숭배의 찬사를 바치는 통에 열렬한 숭배의 찬사를 바치는 통에 멜컴 속을 느글거리게 하는 백인 녀석을 만나러 가버렸다. 그때는 자신이 느끼던 이 인종적 불편함이 일시적인 문제, 순전히 문맥 때문에 생긴 감각이어서 대학 시절 다들 깨달았다가 거기서 멀어지면 어느덧 스르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자기가 흑인이라는 것에 대해 아주 막연하게 말고는 어떤 특별한 불안감도 자부심도 가져본 적 없었다. 인생의 어떤 문제들, 예를 들자면 택시 운전사에 대해 어떤 감정들을 느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쩐지 그건 오직 이론적 지식일 뿐 스스로 경험한 것들이 아니었다. 하지만 흑인이라는 건 그의 가족 서사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었고 그 이야기는 어찌나 듣고 또 들었는지 달아서 윤이 날 지경이었다. 투자회사의 세 번째 흑인 전무이사이자 멜컴의 모교인 백인 중심 예비 사립학교의 세 번째 흑인 평의원, 대규모 상업은행의 두 번째 흑인 재무이사가 된 아버지의 성공시나 말이다. 멜컴의 아버지가 오만돼서 최초의 흑인이 되지 못한 건 단지 너무 늦게 태어났기 때문이지만 그의 행동 반격인 96번 스트리트와 57번 스트리트, 5번가와 렉싱턴 사이에서는 그들 집 건너편 파크 에드니의 한 건물 총안에서 가끔 둥지를 트는 붉은 꼬리매처럼 여전히 희귀한 존재였다. 자라면서 아버지가 그리고 자신 또한 흑인이라는 사실은 뉴욕시의 이 구역에서는 다른 더 의미심장한 문제들, 아버지의 인종보다 더 중요한 요소들에 묻혔다. 예를 들면 맨해튼 문학계에서 어머니가 차지하는 걸출한 지위라든가 제일 중요한 아버지의 재산 같은 건 말이다. 멜컴과 가족들이 살고 있는 뉴욕은 인종이 아니라 세금 계층에 따라 구분되는 곳이었고 멜컴의 편협함을 포함해서 돈으로 막을 수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차단된 채 성장했다.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았다. 사실 그는 대학에 와서야 다른 사람들이 흑인으로서 겪은 갖가지 경험들에 대해 들었고 어쩌면 이게 더 놀라운 점인데 자기 집안 재산이 자신과 이 나라의 나머지 사람들을 얼마나 단절시켜 놓았는지를 진실로 대면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면 그의 동창생들이 나머지 국민들을 대표하기라도 하는 것 같지만 그건 물론 아니다. 주드를 만난 지 거의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는 주드가 어린 시절 경험한 그런 가난을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다. 주드가 대학교에 올 때 메고 있던 배낭에 문자 그대로 주드의 전 재산이 들어있었다는 걸 마침내 깨달았을 때 어찌나 믿기지가 않던지 그 충격이 거의 몸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자기의 순진함에 대해 아버지가 긴 연설을 늘어놓을까봐 세상 물정 모른다는 증거를 내보이지 않았는데도 너무나 믿기 힘든 이야기라 그는 아버지에게 주드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퀸스에서 부모님이 맞벌이를 했고 매해 새 옷을 받긴 했지만 가난하게 자란 그의 아버지조차 충격을 받았다. 논쟁의 여지 없이 상대방의 명백한 승리였으나 아버지는 어린 시절 당신이 겪은 크리스마스 다음날 크리스마스 트리를 샀다던가 하는 결핍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충격을 감추려 했고 그럼에도 멜컴은 아버지가 받은 충격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한 지 6년이 지나자 인종의 자기 규정성은 점점 그 힘을 잃는 것 같았고 여전히 인종을 정체성의 핵심으로 품고 있는 사람들은 젊은 시절 환상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어쩐지 유치하고 슬쩍 딱해 보였다.
그건 대학 지원서에서 신격화의 정점에 오르는 항목에나 몰두해 있는 당황스럽고 시대에 뒤떨어진 짓이었다. 이 나이가 되면 정체성에 있어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것들은 성적 능력과 직업적 성취, 돈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모두에서 멜컴은 실패하고 있었다. 돈은 제쳐놓았다. 언젠간 그는 막대한 돈을 상속받을 것이다. 얼마나 막대한지 모르고 물어보고 싶지도 않고 아무도 그에게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막대한 유산이라는 걸 알았다. 물론 에즈라만큼 엄청나지는 않겠지만 어쩌면 에즈라급일지도 모른다. 부의 현란한 과시를 혐오하는 어머니 덕분에 멜컴의 부모님은 능력보다 훨씬 더 수수한 생활을 했고 그래서 그는 자기 가족이 메디슨과 5번 사이에 살 능력이 안 돼서 렉시턴과 파크 사이에 사는 건지 메디슨과 5번 사이에 사는 게 너무 과시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머니 때문에 렉시턴과 파크 사이에 사는 건지 절대 알지 못했다. 그는 스스로 돈을 벌고 싶었다. 그리고 그럴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걸로 자신을 닥달하는 그런 부잣집 자식은 아니었다. 경제적 독립을 위해 노력은 할 테지만 그건 전적으로 그에게 달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섹스와 성적 충족은 정말로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이었다. 자신의 성생활 부재를 보수적인 분야를 선택했다거나 부모님이 제대로 동기부여를 해주지 않아서라고 탓할 수 없었다. 아니면 그래도 되나? 어린 시절 멜컴은 부모님이 종종 그와 플로라 앞에서 오래오래 서로를 더듬어대는 광경을 인내해야 했는데 부모님의 그런 과시적 능력 때문에 자기 안에 경쟁심이 묻어진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마지막 여자친구와 헤어진 게 3년도 더 된 일이었다. 레즈비언이 되겠다고 그를 찬 이모젠이라는 여자였다. 지금조차도 자기가 정말로 이모젠에게 육체적으로 끌렸던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결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게 그냥 마음에 놓였던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최근 그는 같은 건축가로 일하는 이모젠을 만나서 그녀는 실험적 저임금 주택, 속으로는 아니지만 딱 멜컴이 원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일을 짓는 공익당체에서 일하고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때문에 이모젠이 레즈비언이 된 것 같다고 놀리듯이 말했다. 정말로 농담이었다. 하지만 이모젠은 하르르 하더니 자기는 늘 레즈비언이었으며 멜컴과 같이 있었던 건 그가 너무나 성적 혼란에 빠져있는 것 같아 교육을 도와줄까 생각했던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모젠 이후로는 아무도 없었다. 아, 뭐가 잘못됐단 말인가. 섹스, 성정체성, 이것들도 대학에서 그런 불안정성이 용인될 뿐 아니라 조장되는 최후의 거점인 그곳에서 정리했어야 했던 문제들이었다. 20대 초반 그는 다양한 사람들, 플로라의 친구들, 동창들, 성적 혼란에 빠진 소방관을 주인공으로 하는 실화소설을 써서 데뷔한 소설가인 어머니의 고객과 사랑에 빠지고 헤어져 봤지만 여전히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지 알 수가 없었다. 종종 게이라는 그건 생각만 해도 견딜 수가 없었다. 어쩐지 인종과 마찬가지로 게이 역시 대학의 관심 영역,
성숙을 거쳐 더 적절하고 실용적인 영역으로 넘어가기 전 잠시 머무는 정체성 같았다. 대개는 거기 따라오는 부속품들, 즉 정치적 견해와 원인들을 수집하고 미학을 수용하는 일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 그에게는 흑인이 되기에 필요한 희생자의 의식과 상처, 끝없는 분노는 없었지만 혹시나 게이라면 그의 요구되는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이미 윌럼과 반쯤 사랑에 빠져있는 상상을 했고 주드와도 연애의 여러 단계를 상상해봤다. 직장에서는 가끔 자기도 모르게 잘생긴 에드와르드를 쳐다봤다. 그러다 때로는 도미닉 청도 에드와르드를 쳐다보고 있는 걸 눈치챘고 그러면 얼른 그만뒀다. 세상에서 가장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어받지 못할 회사의 공동 경영자 자리를 넘보는 45살의 딱한 도미닉이었다. 몇 주 전 주말에는 책장을 만들어주기 위해 치수를 재야 한다는 명목으로 윌럼과 주드의 집을 방문했는데 윌럼이 소파에서부터 쭉 나온 줄자를 잡으려고 그의 앞에서 몸을 숙였을 때 갑자기 그와 바싹 붙어있는 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사무실에 가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윌럼이 뒤에서 부르는데도 느닷없이 집을 나와버렸다. 그는 윌럼의 문자들을 무시하고 정말로 사무실에 갔고 컴퓨터 앞에 앉아 눈앞의 파일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자기가 레스타에 입사한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다. 제일 끔찍한 건 그 대답이 너무 명백해서 물을 필요조차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가 레스타에 들어온 건 부모님에게 대단하게 보이기 위해서였다. 건축학교 졸업반 시절 멜컴에게는 선택권이 있었다. 조부모님 돈으로 자기 회사를 차린 동창생 소널마스와 제이슨 킹과 일할 수도 있었고 레스타에 들어올 수도 있었다. 농담하는 거지? 제이슨은 멜컴의 결정을 듣고 말했다. 그런 곳에서 공동 경영자로 살면 네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안 그래? 굉장한 회사야. 그는 자기 어머니 같은 말투로 단호하게 말했고 제이슨은 눈동자를 굴렸다. 내 말은 이력서에 적기에 훌륭한 이름이라는 거지.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는 자기가 실제로는 무슨 의미로 한 말인지 알고 있었다. 게다가 더 나쁜 건 제이슨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건 부모님이 칵테일 파티에서 이야기하기 좋은 이름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부모님은 그걸 즐겼다. 자식이 둘입니다. 어머니 고객의 축하 디너 파티에서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을 엿들은 적 있다. 딸애는 FSG의 편집자고 아들 녀석은 레스타 아키텍츠에서 일하고 있죠. 여자는 감탄했고 내심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꺼낼 방법을 찾고 있던 멜컴은 풀이 죽었다. 그럴 때면
그럴 때면 한때는 친구들이 불쌍하게 보였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친구들이 부러웠다. 아무도 그들에게 기대하는 게 없다는 점. 평범한 가족들 혹은 가족의 부재. 오로지 자신의 야망을 따라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 그래서 지금은 현재 제이슨과 소널의 프로젝트는 기사가 뉴욕에 2개, 뉴욕 타임스에 1개가 실렸는데 그는 아직도 허세 가득한 이름의 회사에서 허세 가득한 2 남자를 위해 거의 무보수로 일하며 여전히 건축학교 1년차 때 하던 작업을 하고 있다. 건축학교에 간 이유도 최악인 것 같았다. 그는 그냥 건물이 좋아서 갔다. 그건 괜찮은 열정이었고 어린 시절 부모님은 함께 여행을 다닐 때마다 집들과 기념비를 구경시켜줬다. 심지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는 늘 상상의 건물들을 그렸고 상상의 구조물들을 만들었다. 그게 위안이고 보고였다. 말할 수 없는 모든 것, 결정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건물에 녹여낼 수 있는 것 같았다. 근본적으로 가장 부끄러운 점은 이것이었다. 섹스에 대한 빈약한 이해도, 불충스러운 인종적 감점도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못한다거나 돈을 못 번다거나 자율적 존재로 행동하지 못하는 무능력도 아니었다. 밤에 그와 동료들이 사무실에 앉아 모두 각자의 야심한 꿈의 건축물에 깊이 몰두해 있을 때 다들 있을 법하지 않은 건물들을 스케치하고 계획하고 있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무언가를 상상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매일 밤 다른 사람들이 창조하고 있을 때 그는 모방을 했다. 여행하면서 본 건물들, 사람들이 꿈꾸고 건설한 건물들, 자기가 살았거나 들어가 본 건물들을 그렸다. 이미 만들어진 건물들, 개선할 생각조차 없이 그저 흉내만 내면서 다시 또 다시 만들었다. 그는 28살이었고 상상력은 사라졌고 모방꾼이었다. 그는 겁이 났다. 제이비에게는 연작이 있다. 주드에게는 자기 일이 있다. 윌럼에게도 자기 일이 있다. 하지만 다시는 아무것도 못 만든다면 웰컴은 어떻게 하나? 자기 방에서 모는 종이 위로 손만 움직이고 있으면 충분하던 시절이 그리웠다. 결정과 정체성의 나날의 이전. 결정은 부모님이 대신해주고 자기는 그저 깨끗하고 날카로운 선. 줄자에 완벽하게 예리한 날에만 집중하면 되던 그 시절이 그리웠다. 오늘 책 낭독은 오늘 코가 조금 막혀가지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 내일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듣는데 불편하신 점 없었나요? 죄송해요. 내일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녹화는 끝. 안녕.